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혁신 전략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전체 의사 수를 늘려서 필수 의료 분야의 유입을 유도하겠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요.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의 수건사업인 국립의대 신설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일단 정부에 지금 전남권 의대 신설 요구하시면서 삭발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 또 중요한 문제다. 이걸 또 온몸으로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까지 하시게 된 건지? 지난 18일 날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을 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의과대학이 없는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을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결의를 표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9일 날 정부에서 그 혁신의료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는 이 부분이 전혀 소용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미리 염려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발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리고 반드시 의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호소하기 위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머리만 바쳤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온몸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쟁취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방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또 강하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19일 발표가 난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것. 뭐 국립대병원의 뭐 소관을 옮기고 또 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인력 강화한다 뭐 이런 좋은 내용들이 뭐 많이 들어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그 전제가 국립대병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에 국립대병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전남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 우리는 지금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목 놓아서 절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에는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데 그걸 혁신한다? 전제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 그 의료 현실을 사실은 깊이 생각 못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일 날 발표에서는 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그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전남대 일단 국립대 의대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네. 기존에 이제 이 신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애초에 그냥 빠뜨리고 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런데 좀 민주당의 당론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일단 정부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호의적인, 좀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자, 이제 의대 신설, 전남권 의대 신설 여기 지금 당론으로도 아직 결정 안 된 상황인 거죠? 이번에 당에서 이제 좀 스탠스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 당의 성명은 정확히 보면은 그동안 의사 정원 증원 부분도 정부가 방침을 안 밝혔던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이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역의 의료 체계를 지금 보강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지역의사제 확충, 지방의대 신설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 성명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당론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역마다 의과대학을 설치해달라는 몇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지방 의료 체계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 당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또 민주당이 여기에 좀 화답을 하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꺼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이번 발표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의사 수를 결국에 늘리자라고 하는 건데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협과 뭐 사실상 뭐 300명 정도 정원 확대 논의한 거 아니냐 이런 합의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애초에 의협 쪽에서는 애초 생각보다는 좀 적은 규모여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의협의 눈치를 좀 보면서 적절한 선에서 제안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19일 날 혁신 전략에는 지방 의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 후에 26일 날 또 복지부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25년에 여력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규모를 증원하겠다. 그리고 투자 역량이 있는 지역에는 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의사협회는 지금도 대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죠. 의사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저희가 의사협회도 사실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300명 설 이런 게 나온 이유는 의사협회도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제 저희는 다시 전남으로 되돌아오면은 저희는 지역의 의대를 설립해야 된다. 이게 일관된 주장이고 목표인 겁니다. 자, 의대 정원 이제 확대가 이제 추진이 되는 거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의 발표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지방의 의대 뭐 없는 지자체에는 뭐 설립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자, 먼저 전남 지역의 의료 공백 이번 정부 계획 지금 많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으로는 좀 해결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지적을 해주시죠. 네, 지금 사실 전남에 왜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필요한지는 많은 학자들과 대학에서 연구해 놓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전남이 65세 이상 인구가 25.4%입니다. 전국 평균이 17.8%입니다. 그러면 의료 수요가 많은 고령층이 전국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전남 도민들은 의료 말하자면 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70만 명 넘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만 해도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최근에 우리 순천대학교의 박기영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은 광주권 의대 졸업생들이 전남에서 개업하고 활동하는 게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 숫자만 봐도 전남이 얼마만큼 의료 현실이 열악한가. 전남은 좀 동부 서부가 약간 수요가 틀립니다. 서부 지역은 지금 도서 지역에 대한 의료, 동부 지역은 지금 포스코나 산단에 대한 산업재해 부분 해서 지난번에 어떤 분 발표해 보니까 앰뷸런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300명 가까운 숫자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9일 날 발표, 26일 날 발표가 조금씩 이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이것을 정치 일정이나 총선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전남 지역은 지금 생존의 문제다 해서 빨리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전남구 의대 신설이 이제 정부가 얼만큼 주도적으로 하느냐도 있지만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계속 이제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전남 동부권에 설치를 할 것이니까 신설이 된다고 해도 서부권에 신설을 할 것이냐, 뭐 순천대와 목포대가 지금 다 유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또 김영록 지사는 의대 순천대 목포대 의대 통합 신청까지 거론을 했단 말이죠.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목포와 순천이 선의의 경쟁을 좀 과열되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프레임은 전남의 의과대학 면허 하나를 가져와서 목포대 순천대학교에 캠퍼스를 2개를 만들자. 그게 제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입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도 같은 맥락이죠. 무슨 말씀이냐. 혹시라도 정부 여당이나 또는 의사협회 측에서 동부 서부가 서로 지금 의견이 갈리지 않느냐. 전혀 아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좀 작은 의과대학이 정원 50명이 안 된 상태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과대학에서 100명의 정원만 받아도 순천대, 목포대 각각 50명 캠퍼스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 수요의 성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더 순천대, 목포대에 캠퍼스를 2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전남에 더 현실에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미리 앞질러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남의 의과대학 면허 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쐐기를 박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수요에 대해서 이제 동부권, 서부권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남권 의대 신설 관련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18일 날 삭발하고 우리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용산의 대통령실에 우리 전남은 의과대학 신설이 제일 급선무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대화의 창구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제가 전남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는 이런 그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증원 규모만 결정을 해주면 지금 국회 법이 16개 가까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배분을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모만 결정을 해주면 국회에서 그걸 해결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지금 증원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규모만 지금 강론일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풀어갈 수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은 전남의 의대 신설,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권에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총선이나 정치적인 득실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감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에 뭐 이슈도 많고 했지만 좀 맥빠진 국감이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법사위에 이제 계신데 이번 국감에서 그래도 성과라고 한다면 좀 어떤 점 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우리 10명의 민주당 의원을 데리고 사실 첨예하게 대립되는 데가 법사위지 않습니까? 법사위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문제됐던 해병, 일병 순직 사건 이런 것을 군사법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정치 감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얼마나 불법, 불합리한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위원 6분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밝혀내고 아울러서 민생국회로서의 대안도 제시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소 의원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남도의 가장 큰 미술 행사죠.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지난 2달의 장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막을 내립니다. 수묵 비엔날레 준비 과정에서부터 성과까지 오늘 이건수 총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폐막 앞두고 있습니다. 그건 정신없이 바쁘셨을 텐데 소회가 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픈한 지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폐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성원해 주셔가지고 감독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번에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2018년에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로 3회째. 전남에서는 가장 큰 미술 행사입니다.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기대도 많았지만 또 이렇게 준비하신 입장에서 부담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는 좀 없으셨나요? 네, 이 우리 비엔날레는 이 전라남도에서 행하는 그 미술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체 봤을 때 가장 큰 행사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엔날레에 기대가 많이 거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수묵 비엔날레가 되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특성인 그 수묵화와 연계돼서 얼마만큼 이걸 예술적으로 승화 있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잘 조율하고 또 현대 미술하고 어떻게 만나게 해주는가 이것을 감독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자, 감독님 그 재작년 2회 대회 때도 총감독을 맡으셨고 또 이번 올해도 총감독을 맡으셨고 이제 두 번의 대회를 큰 이제 대회를 이제 치르셨는데 뭐 지난번 대회와 이번 대회의 어떤 그런 좀 차별화 어떤 점을 좀 가장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감독을 2번 맡았는데 이것은 이제 비엔날레 감독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담을 갖고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묵 비엔날레가 1회부터 이제 2018년 1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는 이제 우리나라 수묵의 전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고요. 2회는 제가 2회를 맡으면서 이 수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색화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체 찰란 모노크롬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화의 완전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묵화도 있어야 되고 채색화도 있어야지 한국화가 완전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제 수묵을 좀 더 내실화하고 이제 깊이 이렇게 해서 수묵 정신이 담겨져 있는 현대 미술들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심층 탐구하는 그런 비엔날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수묵 비엔날레가 사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이게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 좀 느껴집니다. 뭐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긴 한데 이게 뭐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좀 많이 늘었고 또 목표를 하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 뭐 그것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만족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1회 때도 뭐 30만 넘게 됐고요. 그다음에 2회 때는 이게 코로나가 기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두 군데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더 많이 오시고 오프라인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역전이 돼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지는 이제 큰 행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일날도 많이 찾아오시고 특히 주말이면 더 많이 오셨는데 지금 그 어제보로 42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까지 하면 한 43만 명 예상되지 않을까 하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 이 특수화된 어떤 수묵에 대한 비엔날레가 되는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신 거 보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자평합니다. 네. 네. 42만 명, 내일까지 하면 뭐 43만 명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뭐 목표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수묵 비엔날레가 자리를 잡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시면서 인지도도 지금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미술계에서의 인지도나 위상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엔날레가 다른 비엔날레와 차별화가 있거든요. 이제 뭐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 부산 비엔날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엔날레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현대미술 중심으로 하니까 이것이 어디에 가서 전시를 하든 간에 어떤 큐레이터나 감독의 그 의도가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비엔날레인데 저희는 애초에 시작이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그 수묵 비엔날레 그래서 수묵화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 또 우리 남도의 전통인 그 목포와 진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별화된 비엔날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묵화에만 이렇게 장르가 너무 이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수묵화 비엔날레라고 안 하고 수묵 비엔날레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수묵 정신이 담겨 있는 현대 미술을 다 수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더 차별화가 있고 더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돼서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그런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뭐 감독님 설명하셨지만 이제 수목의 의미를 좀 확장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그런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람객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입소문도 많이 난 것이고 또 실제로 즐기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관람객분들의 반응,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관람객들도 그 수묵에 대한 생각이 선입견이 많으시죠. 우리가 수묵하면 이제 화선지에다가 한지에다가 검은 그림들, 먹그림만 생각했는데 요번에 와 보니까 뭐 컬러풀한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 미술, 조각, 미디어 아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한 그런 다양한 장르의 그 수묵의 확장기랄까요?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와서 그냥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껌껌한 그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렇게 채색도 있고 이래서 접근하기가 쉬웠다. 그래서 이렇게 수묵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수묵을 좀 더 사랑하고 더 접근을 더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 관람객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감독님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수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얀 종이 위에 뭐 이렇게 묵을 네. 이렇게 먹색깔로 이렇게 그려지는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텐데 굉장히 다채로운 감상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작품에 다채로운 감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께서 보시기에 이건 정말 재밌다, 흥미롭다, 너무 좋다 이런 또 각별히 또 애정을 많이 보였던 작품이나 작가분들 뭐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요번에 작가분들이 뭐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다 참여하셨는데 거기다 신작입니다. 그리고 대작을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목포 문화예술회관의 그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거기 오용길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데 이분은 정년 퇴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아주 큰 대벽에다가 작품 만들었는데 그게 그 사계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봄나무부터 겨울나무까지 하고 밑에는 유치원생부터 해서 뭐 노인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인생의 사계를 보여줘가지고 그 전시장 안에는 이제 이쪽엔 산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이쪽에는 또 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가운데 인생이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산수, 인 다 합일된 그런 그 방이 됐고 우리의 주제를 아주 잘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아주 감탄을 하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본전시뿐만이 아니고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뭐 이렇게 볼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묵 패션쇼 또 뭐 수묵 콘서트 그 행사들 수묵의 의미를 담은 여러 행사들이 또 열려서 눈길을 끌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거 감독을 맡으면서 좀 생각한 것이 우리 수묵을 어떻게 우리 의식주에 스며들게 할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비엔날레 뭐 전시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수묵을 즐기고 또 소비도 하고 또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 이제 수묵의 대중화라고 하겠지만 저는 수묵의 대중화라는 말보다는 대중의 수묵화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쇼하고 콘서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양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2회 때도 했었고 지금 3회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쇼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묵을 우리 옷 속에 이제 스며들게 해서 우리가 옷도 즐기고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좀 디자이너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도 좀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식문화 속에 또 수묵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이런 그릇이라든지 도자기 이런 뭐 접시 이런 데도 수묵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집 속에 들어간다 그런다면 우리의 뭐 가구라든지 우리의 집의 인테리어에 어떤 수묵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좀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수묵 패션쇼하고 수묵 콘서트를 이제 한 겁니다. 네. 실제로 뭐 즐기신 분들 반응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그 수묵 콘서트는 저 진도 울림산방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해질녘에 노을녘에 콘서트를 여니까 이제 또 그 풍치가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패션쇼는 또 목포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원도심이고 그 근대 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게 앞으로 더 이런 프로그램은 더욱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일단 수묵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것 또 옛것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 이제 수묵이 아까 뭐 대중의 수묵화 이런 표현까지도 네. 써주셨는데요. 자, 뭐 우리가 뭐 요새 뭐 K 컬처, K 아트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이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로서 이 수묵 세계적인 어떤 예술사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서구 미술 일변도로 됐기 때문에 우리 미술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미술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내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BTS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면 이게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바깥 사람들이 우리 수묵의 이런 아름다움과 이 은은하고 그 귀한 그런 맛들을 더 좋아해서 요번에도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작가 14개국 16명, 20명이 와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14박 15일 동안 목포에서 하면서 남겼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수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수입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벌써 수묵을 사랑하고 수묵을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하고 또 국가에서적인 좀 차원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해서 우리 수묵을 좀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답해주신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그 2달 동안 단순히 이제 전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어떤 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 또 세미나, 컨퍼런스, 토론회 이런 것들이 쭉 열렸을 텐데요. 올해는 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되어 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심포지엄도 했거든요. 5월 달에 했는데 중국의 심포지엄에 연사가 왔고 미국에서도 오고 해서 우리 이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이제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 전통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리고 서양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수묵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묵이 갖고 있는 그런 자유로움과 또 굉장히 그 현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잘 소화시키고 좀 살려서 우리의 작가들 중에서도 이런 현대 미술의 대가들도 만들고 스타급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발굴 작업도 필요하고 아무튼 어찌됐건 수묵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된다. 이 한때만 그냥 관심 갖고 잊으면 안 되고요. 계속 지속적인 이게 훈련과 또 교육도 필요하죠. 우리 교육에 너무 이 수묵이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어떤 방침들이 좀 계속 만들어지고 전략도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수묵 비엔날레 행사 이제 뭐 올해 대회는 마쳤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끝으로 뭐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어지는 말인데요. 우리가 수묵을 그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 있는 미술들을 자꾸 관심을 갖고 키워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수묵이 스며들고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우리의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우리가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유일한 비엔날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서 장점을 살려서 좀 어디 우리 현대미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응원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내일이면 이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막을 내립니다. 문화마저도 서울 중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도에서 키워가는 수묵비엔날레의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묵비엔날레의 변화와 발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한 교회를 찾아 추모 예배를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시민 추도 대회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조대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제가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성북구 영암교회라고 하던데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라고 하던데 여기서 추도 예배를 올렸는데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지닌 날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는 우리 전라남도 영암에 오셨는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이름이 영암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네. 진실성이 없어요. 어제가 가장 슬픈 날이다 네. 라고 하시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네. 아, 슬프면 네. 현장에 가셔야죠.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반성은 없이 네. 그냥 가장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누가 믿어요? 그래서 저는 네. 어떠한 경우에도 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털고
임기를 마쳐야지 네. 털지 않고 덮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하면은 굉장히 더 가혹하고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대개 보면은 네. 정치 보복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가혹하게 할 거나 정치 보복을 할 게 뭐가 있나요? 원인을 규명해야죠. 아니 159명의 우리 꽃다운 청춘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네.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아무런 원인도 규명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영암교회에 가셔서 이건 정의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실 곳은 서울 광장에 가셔서 네. 유족들과 함께 그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네. 잘못을 반성하고 대한민국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이런 거 없이 가겠다? 누가 믿어요? 근데 정위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는 추모 위치가 어딘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아니 추모 행사가 어디서 했어요? 서울광장에. 교회에서 한 거예요? 서울광장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추도 예배 보니까는 이제 영암교회 기존 성도들이 아니 그러면은 예. 행사를 네. 하는 것이 정의치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정의치예요? 제헌절 기념식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네. 교회 가서 하면 그게 정의치예요? 그러한 것들이 국민의 빈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존 교회 신도들 예배 끝나고 뭐 따로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린 모양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고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오고 김기현 대표도 오고 이렇게 다 몽땅거리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 김건희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대통령만 따라다녀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안 보이던데 그런 거 보통 혼자 이렇게 대통령 혼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글쎄요, 가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안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국민은 기억한다 그리고 국민은 빈 대통령의 자리에 앉을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한데 이게 절대 12구 이러한 희생 사건을 네. 국민이 기억하지 잊어먹지 않습니다. 세월호도 네. 그렇게 오랫동안 덮으려고 했지만은 반드시 규명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국민은 기억해서 이거 규명한다. 그리고 그 유족들이 주최한 어제 행사에 대통령 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빈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언젠가는 거기에 앉을 대통령이 태어난다예요. 정권은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3년 반 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혀서 그분이 원인 규명도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고 배보상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아니 엉뚱한 교회에 가서 몰고 가서 가장 슬픈 날이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근데 유족들이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안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빈자리로 남겨뒀는데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는 이게 유가족들이 주최하는 추모 집회인 줄 알았는데 야당이 개최하는 뭐 정치 집회.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유족들하고 야당도 같이 하자 했는데 그걸 뺐더라고요. 주최해서 뺐죠. 주최해서. 네. 아 기도도 좋아요. 네. 할 일 했다 하면은 별 문제 없어요.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거기서 뭐가 가장 슬픈 날이에요? 눈물 한 푼 안 나오던데? 그 용산이나 뭐 대통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어쨌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나 아무도 안 간 건. 아 그건 그분들은 본래 네. 대통령실 용산 여의도 출장소
직원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따라다녀요. 그래도 인용한 네. 혁신위원장은 거기를 가신 것은 저는 잘했다. 또 오늘 네. 5.18 네. 독립묘지를 참배하는 것도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요 얘기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춘모대회 전날 이태원을 찾았는데 한 번 포가 떨어진 곳에는 다시 포가 안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된 모양인데,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난 데에서 또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다른데 좀 넓게 좀 지켜봐 달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꼭 이렇게 아니 거기가 포가 떨어졌든지 뭐 핵폭탄이 떨어졌든지 그런 얘기를 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장관인 거예요. 할 말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한다고 봐요. 일단 제가 처음에도 네. 얘기를 했지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네. 산뜻하다. 산뜻하다. 1호 혁신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들고 나왔는데 뭐 당원권 정지 중계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면이라는 용어에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엄청 반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당신들한테 사면을 받아야 되냐.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팔린다 뭐 이런 아주 원색적인 용어로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호로 네. 사면을 발표한 것은 잘했다. 용서해서 같이 나가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왜 이준석, 홍준표 네. 이 두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당했다 하면은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게 될까요, 그런데? 안 되죠. 안 되니까 반발하시는 거죠.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네. 국민의힘에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손을 잡는 것도 신당 아니고. 창당해야죠. 저는 작년부터 네. 민주당은 분열할 힘도 없고 보수 대분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천 학살을 당하면서 이준석, 유승민은 그러한 분들과 함께 또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을 갓파더로 해서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까지 통합해서 중도 보수 신당을 네. 저는 창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저는 되리라고 봐요. 근데 이뇨한 비대위원장이 영남 스타 의원들, 경쟁력 있는 의원들 수도권 험지로 가야 된다. 그게 뭐 상식이다. 그런데 영남에 네. 국민의힘 스타원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스타원이 하태경 의원인데 네. 그분은 지금 수도권으로 온다 하고.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랑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글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스타일까? 나는 그러면 스타는 빼고 거기는 출장 소장이에요. 스타는 빼고 영남 중진들 그나마 경쟁력 있는 분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요. 네. 처음에는 호랑이를 그린다고 해요. 그러나 그림 그려놓고 보면 고양이를 그리고 네. 집행권이 없어요. 결국 김기현 지도부에서 집행을 하면 쥐꼬리로 안 해버린다고. 쥐꼬리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한 것들은 김기현 대표랑 뭐 좀 말이 오간 다음에 나온 말일까요? 아니 그냥 이뇨한 위원장이 훅 던진 건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을 제가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그분이 굉장히 말을 강성으로 네. 소신껏 하는 분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혁신위원장으로서 딱 눈에 보이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뇨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랑 뭐 물밑 접촉이나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뭐 수도권 차출론 이런 이준석 뭐 사면론 이런 거를 꺼내는 건 아닌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삼남한상을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하고 상의할 게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무서운 고난을 임했다는데 김기현 대표는 처음부터 고난이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현재도 또 좁게 봐서는 국민의힘도 혁신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애초 전권이라고 줄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정권이 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명환 명령을 위원장은- 복종해서 잘 발표하는 전달하는 그런 정권을 당신도 해라 했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이재명 만나라 한 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해야 예. 혁신도 되고 정치가 살아야 민생 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외교도 사는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이 뭐 영남 쪽에서는 당선도 좀 쉽게 되고 하니까는 젊은 사람들도 가고 세대 교체도 하고 그러려면은 중진들이 좀 수도권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또 거꾸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영남 쪽에 자리가 좀 많이 비게 되면은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나 용산 쪽에서 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을 위해서 했다니까요. 그럼 뭐 아니 네. 김기현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상 초유인데 대통령실에 30명 명단을 내려주시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역시 국민의힘은 대통령 명령을 잘 듣는 용산 출장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결론으로 가면 그럴 확률도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 개입 및 공천 개입이 분열의 단초가 돼서 이준석, 유승민 등이 그러한 분들과 신당을 창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뭐 김기현 대표는 별 크게 의식을 안 하고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그건 보면서 모른다니까요. 하고 인요한 있다는 위원장을 말씀. 여기 모셔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5.18 국립묘지 네. 간 것도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네. 몇 가지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대장 인사 군 대장 인사 7명 났는데 그거 호남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대장 7명을 중장에서 네. 특히 합참의장 같은 것은 중장에서 바로 진급해서 네. 갔는데 그건 문재인 지우기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네. 진급한 중장들은 이제 다 바꿨는데 아니 보십시오.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의 대장 중 네. 대한민국 대장이 전체가 7명이에요. 네. 4명이 영남이고 호남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통합돼요? 어? 그런데 전라북도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네. 사법부도 새로이 임명되는 판사도 네. 전라북도는 없다.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대통령실 수석, 네. 국무위원 다 이렇게 호남 사람들은 능력 위주로 한다 하면서 빼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군대마저도 대장 7명 중 영남 4명, 호남 빵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국민 통합은 뭐라고 하더라도 네. 인적 탕평 인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금방 하신 말씀도 네. 입술에 침이 마르기 전에도 바꿔버리잖아요. 자, 사우디 카타르 가시면서 이제 이념 논쟁하지 말자. 네. 거기 가셔서 기업인들한테 우리나라 교육이 이념 교육만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국민 통합을 부르짖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있고 네.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난다고 하는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데 그렇게 인사해서 호남을 배척해 버리는 게 국민통합의 길이에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군 인사에까지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아니 어떻게 됐든 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탕평 인사로부터 출발해요. 도대체 대장은 7명 중에서 4명이 영남, 호남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무엇을 건의하고 있고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시냐 이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 국감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뭐 이렇게 국토부가 공개했던 자료가 사실은 뭐 삭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뭐가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요. 네. 이하 부정관. 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는 네. 옛날 말이 맞아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안 해야 돼요. 자꾸 말썽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넘어가요. 지금은 넘어가지만은 정권 교체, 대통령이 바뀌면 반드시 들여다볼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기 임기 중에 있는 탈이 붙은 것은 자기 임기 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네. 오해가 있으면 안 해야죠.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영부인이 돼가지고 대통령 장모가 돼가지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벌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은 안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